소강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강대학교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인 김삼용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저희 서강대학교는 작년에 아주 야심찬 기획으로 사실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생각의 창 멘토링 센터 지식을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지식이 사실은 전인적인 지혜로 농축되어서 성숙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이러한 지혜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이지 않게 실천해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 특별하게 강연과 또 아주 심도 있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방금 제가 표현한 대로 지식으로 빨리 이렇게 효율적인 쓸모 있음으로 치환되지 않더라도 지혜로 전인적인 삶의 인격을 표현하는 여러 멘토들을 모셨습니다. 2025학년도 특별히 봄학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 성당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 전례에서는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을 맞기 직전에 어떤 고통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렌트, 영어의 렌트는 앵글로색슨 언어의 랭이라고 하는 스프링 혹은 튀어오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뭔가 생명이 가득한 것, 우리가 함께 시청할 이 다큐멘터리에서 사실 죽음에서 돌아오다, 메일린의 기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게 될 텐데 뭔가 아주 원천적으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종교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바로 대학 지성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회복이라고 치환해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박용만 전 부산그룹 회장님을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들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난 다음에 함께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주 깊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이렇게 영화와 관련된 일들의 프로그램들을 맡았지만 사실은 제작과 관련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영화 이후에 등장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 박용만 회장님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깊이 관여하셨고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스토리텔러이기도 한 박용만 회장님 함께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서강대학교 오신 박용만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될 텐데요. 오늘 순서는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복되는 삶 혹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귀환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내면에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함께 이 내면을 깊여가는 시간으로 마련했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다음에 짤막하게 이 박용만 회장님의 이 제작 뒷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센터장이신 박영선 전 2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신 공동센터장님과 함께 다중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심도한 의미들을 더 깊여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가 함께 상영될 예정입니다. 함께 죽음에서 돌아오다 메일린의 기적 함께 시청하시죠. Guarigioni che la medicina nello stato attuale delle sue conoscenze non può spiegare. 어느 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만났다. Give us as what do you think? We are used to normal, let's say, miracles that happen every day. Alive, everything. 주님의 은총이 세상을 덮는 성탄의 밤이다. 성탄절은 기적과 성인들에 대해 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적은 사실 하느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 일반 사람으로 구원의 본능을 지니고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기도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국가, 믿음의 신도들에겐 가장 큰 나라 바티칸. (2024년) 봄에 방문했던 바티칸에 다시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이면 안시는 또 다른 풍경화를 선물한다. 메일린이 좋아하는 안시 호수를 보러 갔다. 메일린, do you remember anything? No, anything. Nothing? Nothing. Oka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so young at that time. Yes. Okay. 메일린에게 물었던 마지막 질문의 답이 내가 기도했던 답이어서 참 좋았다. 파리에서 꽁피에뉴까지 하늘을 날고 수많은 길들을 달린 41,000km의 여정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그 길에서 나는 공인된 기록과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무릎 꿇지 않고 간절함으로 함께 걸어준 기도의 천사들을 만났다. 기적은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며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기적처럼 죽음에서 돌아온 소녀. 메일린에겐 모든 날들이 기적일 것이다. 네, 기도는 힘이 세다. 기적은 기도에 대한 응답. 메인의 기적 잘 보셨습니까? 네.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오늘이 생각의 창에서 준비한 특별 강연 세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진 군산그룹 회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오늘 세 번째 박영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부활절로 가는 이 길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희망의 순례 함께 가는 길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심정혁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첫 행사이기도 하고 또 서강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을 함께 연결시키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박영만 전 두산그룹 회장님, 제가 MBC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또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또 정무위원회, 경제위원회만을 주로 했었는데 수많은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두산그룹 회장을 하시면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두산그룹을 혁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드시는데 온 정열을 바치셨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기혁 부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만드셨고요. 또 예술의 전당 이사장도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또 시간이 나실 때 뒷골목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호기심이 많으셔서 얼리 어댑터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무척 소탈하시고 또 요리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 요리 잘하시는 솜씨를 봉사 활동에 많이 시간을 쓰시고 요즘은 특히 봉사와 이런 기적 탐사가로서의 시간을 쓰시는데 굉장히 무게를 그쪽에 가치를 많이 두고 계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박영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인데 학생들 집에 안 가고 이 나이 먹은 사람 얘기 듣느라고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다큐멘터리는 작년 5월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5월에 그 유럽을 갔었습니다. 그 유럽 가기 한 2주일 전에 여기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현택 몬시녀리라는 신부님께서 로마에서 서울에 있는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전화 끊기 전에 인사말로 저한테 로마는 한번 언제 안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 촉박한 시간이었고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로마를 가게 됐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폴린 자리코 복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 기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쓰러져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이미지가 떠올랐고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깨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신부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꼭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소문을 해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 수소문을 하셔서 부모와 저하고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빠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유럽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유럽을 가서 그 아이와 아빠를 만난 게 7월이었습니다. 그 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50m쯤 떨어진 데서 차가 하나 쓰더니 가족이 내리더군요. 그런데 설명을 듣지 않고 소개를 받지 않아도 한눈에 저는 그 아이가 기적의 소녀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거 역시 지금 생각하면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만큼 그 아이의 얼굴이 저한테 아주 가깝게 다가오더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아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 아빠가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제가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 아빠가 저한테 한 얘기는 죄송하지만 좀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한 얘기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3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7월에 그 약속을 받고 제가 유럽에 처음으로 촬영을 간 것이 10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두 번째 촬영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그 마지막 편집, 녹음 등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계로는 3년이 걸릴 일을 대한민국 시계로는 석 달에 끝을 낸 거죠. 게다가 그 마지막 편집하고 녹음할 당시에 그 편집실과 녹음실이 전부, 여기 물 받았습니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 편집실과 녹음실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의도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한 100m 같이 안 떨어진 곳에 그 편집실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국회의사당 앞이 상당히 복잡할 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녹음을 하던 날은 그 100만 관중 사이를 제가 뚫고 들어갔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과정이 단 하나의 사고도 없었고 단 한 번의 그 예측 불가능한 지연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방대한 작업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진행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거기 설명 들으신 바대로 4만 1000km를 제가 다녔고 11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분들 모두하고 약속을 해야 됐고 시간 조절을 해야 됐고 그것을 10월 첫 한 주, 11월 첫 한 주 이렇게 두 주에 다 넣었어야 됐는데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취재에 응했고 다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남은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고 저는 우연히도 그 손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일린이라는 아이는 얼마 전에 서울에 왔다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명동성당에서 신자들도 만났고 또 서울 곳곳을 다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그 메일린이 서울에 올 때 제가 메일린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여줄까를 놓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게 남겨진 결론이 이 아이한테 균형 있는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도저히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과정, 로마를 가게 된 그 사건, 또 로마에 가서도 그 폴린자리코 상번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겹치고요. 또 그 전구 기도의 대상이 된 폴린자리코 복녀가 제가 떠나기 전날 염수영 추기경님께 인사를 갔더니 저는 그땐 잘 몰랐어요. 근데 염추기경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폴린자리코 복녀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카톨릭 초기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또 대한민국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양 강국들이 바티칸 대신에 무역의 통로를 개척을 하면서 천주교를 전파를 하고 하는 대신에 그 의무와 권리를 바티칸에서 할 수 있게끔 부여를 하는 대신에 주교 임명권을 줬습니다. 그 나라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너무 그 권리를 이용을 하는 바람에 바티칸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데 부탁을 하겠다라고 부탁을 한 게 프랑스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도 이제 외방전교회에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외방전교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허용되거나 또는 해양 강국인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리소스가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폴린자리코 복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기도의 대상이 된 복녀 그분 자신도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분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취재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이의 엄마가 6개월 때 입양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는 완전히 프랑스 부모 밑에서 프랑스식으로 자라서 한국말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김치라는 거에 대한 그 존재도 없고요. 전혀 모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아이의 피의 반이 한국 피라는 것을 알고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심지어는 작은 우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용도 있지만 프랑스의 의사들이 아무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프랑스의 의사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군요. 뭐 그건 제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자기들은 이 아이는 회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의 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의학자가 이거를 알기 쉽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의학자들은 너무 멀리 있었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네바에 있는 한인 성당에 한국인 신경과 전문의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거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의 부인이 2년간 연수를 가는데 남편인 의사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고 거기 2년 동안 가 계신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한인 성당에서 이 메일린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초청을 해서 신앙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거의 40분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얼마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가를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럼 그분이 인터뷰를 해주시면 되겠다고 그분한테 연락을 저희가 할 테니 신부님 그분 성함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 신경과 의사인 그분의 성함을 들으니까 제가 또 한 번 놀란 것이 제가 2019년에 그 뇌졸중 스트로크를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앙대 의료원에 실려갔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의 신경과 제 주치의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우연히도 그분이 딱 거기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사건도 이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치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 전체가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제가 메일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 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치유된 걸 내가 아는데 아이가 혹시 뭐 정서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네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라며 라고 이렇게 놀려서 한번 힘든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가 약간의 정체성 혼란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왜 정체성 혼란이 있냐 그랬더니 아빠 쪽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혼혈 아빠 그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다 아이덴티파이가 되는데 엄마 쪽은 분명히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프랑스 사람이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나의 반은 무엇인가? 내가 반은 한국이고 반은 베트남 프랑스인데 내 한국 쪽은 아무것도 지금 자기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린이 한국에 오면 관광객들만 가는 좋은 장소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혹시라도 프랑스 TV에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기사가 될지 모르지만 친구들 앞에서 이 아이가 내 엄마의 나라인데 저 뉴스는 내 생각엔 이래서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라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좋은 데도 많이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여의도의 시위 현장을 여의도에 가면 그 벌룬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시위 현장도 보게 했고 또 제가 일하는 그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 데리고 가서 같이 주방에서 일하고 할머니들한테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것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뉴스에 한국이 나오면 혹시라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도 됐지만 이런 아픔도 있어서 그런 것일 거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아무리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려 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 하느님과의 인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키가 170이 넘습니다. 저보다 큽니다, 지금은.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집안에 큰 사람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키가 컸냐, 나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그게 불가사의인데 3살 때 그 쓰러졌을 때 45일 동안 그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45일 동안에 아이가 13cm가 자랐답니다. 그럼 3살 반이면은 요만하거든요, 눕혀놓으면. 그런데 45일 동안에 13cm가 자랐다는 거는 거의 사흘에 1cm씩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그런 예는 대나무 죽순을 빼놓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불가사의 하고요. 제가 만나본 메일리는 천사의 영혼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가 일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봉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혼자 사시는 80세 넘은 노인분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저장강박증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치매 초기 단계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먹다 남은 음식도 그냥 그대로 쌓여 있고 해서 악취가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전 내내 거기를 다니는데 정말 그렇게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이 천사 같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 아빠한테 들으니까 TV 뉴스에 이렇게 폭력이나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빠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해를 못한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저렇게 해할 수 있느냐라는 그 악의의 원천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설명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흔히 아는 케이팝도 잘 모릅니다, 이 아이는. 그런 세계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메일린의 가족과 친해지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 지금도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의 천사 같은 영혼을 잘 지켜주셔서 이 아이가 그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사건에 접하게 되고 이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를 받았고, 또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서 하느님께 뜻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된 이 과정 자체가 제게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련된 사건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촬영을 하러 떠나기 전에 부산에 있는 수녀원을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수녀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잠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따라갔는데, 이분이 제 뒤에서 제 등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아들아 하고 남자 목소리를 내시는데, 저는 그 순간에 너무 놀라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너무 놀랬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경험을 하면 갑자기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겪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공포입니다. 이 무슨 일일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수녀님께 전화를 드려서, 수녀님 아까 저한테 해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저를 따라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다큐멘터리팀의 작가가 따라갔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저 친구한테. 아까 무슨 기도했는지 혹시 들었나? 그랬더니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그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륨을 키워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 텍스트를 보니까 그 내용이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제까지의 믿음을 버려라. 내가 너한테 새로운 믿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영세받고 지금 40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도 그 기계공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경영을 했고 본래도 과학적인 탐구심이 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하느님 말씀이라고 내가 무조건 다 믿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40년 해야 되는데 무슨 새로운 믿음인가 하고 지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대단히 놀랍고 은성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겪은 그 감동 또 놀라움 이런 게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었는데 사실 평화방송이 그렇게 열동률이 높은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률이 높은 데가 아닌데 이 방송이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평화방송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거 역시 은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기 이제 강연을 오면서 이 다큐멘터리 얘기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반갑고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학생 여러분께서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아까 총장님께 여쭤봤는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저는 여러분들 요새 가지신 생각 중에 겨우 이야기를 나누실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메일린이 한국에 왔는데 떠나면서 어떤 말을 하고 갔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멘트를 남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한국에 와서 많이 기뻤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엄마의 나라에 왔던 것이 기뻤을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국의 모습이 프랑스에 있어도 그 아이가 시골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큰 도시를 보면 사실은 파리를 봤거나 리옹이나 말세 같은 데를 봤을 텐데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은 그 도시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현대 문명의 집합체라고 봐도 될 만큼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상당히 자기가 본 것에 기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박영만 회장님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기적 탐사가로 변모하셨냐,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합니다. 회장님, 어떤 것이 그렇게 회장님을 변화하게 만들었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과정과 사건을 거쳐서 하게 됐기 때문에 탐사가라는 이야기를 붙이기에는 사실 이거 한 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제가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일린의 기적을 두 단어로 축약해라. 그러면 기도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인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김상용 신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너무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저는 몇 번을 봤는데 오늘 다시 회장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보니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사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메일린 아빠가 자기의 어떤 전환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메일린이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을 때 메일린의 엄마와 자기 와이프죠.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온전히 고립된 채로 그냥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시복식 때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연대해 있었구나라는 그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직접 이 박 기자님께서 들으셨는데 정말 그때 저는 화면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떤 전환점이. 그때 좀 기도에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실 때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아이가 누워 있을 때 이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 손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목소리가 네 두 손을, 이 불타는 두 손을 아이 머리에 갖다 얹거라. 그러면 아이는 나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사실 그때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아빠한테 그 손을 얹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꿈이 깨고 나서 병원을 향해 가면서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혼자 신자도 아닌 사람이 꾼 꿈을 가지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신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술적 행위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못 얹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얘기한 것은 필름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자기는 세례받지 않았지만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대신에 데려가시면 내가 사랑한 것만큼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니 신이 계시다면 당신께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체도 참 성스럽고 신기하죠. 그죠? 예. 저는 우선 좀 제일 먼저 이렇게 박용만 회장이라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그 밑에 기적 이야기 탐사자 이렇게 어떤 본인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신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막에 그 기적 이야기 탐사자라는 그 정의는 회장님 본인의 그 아이디어셨나요? 아니요, 아까 그 작가 어디 갔나? 걔가 붙인 건데.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기적 이야기 탐사자라고 본인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때, 그럴 때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적 이야기와 관련된 탐사를 계속 해 나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질문을 좀 이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기적에 국한된 거라기보다는요. 이번에 이 취재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기적도 있고 성인도 있고 성지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너무 똑같은 형태로 많이 화면에서 보이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제가 깊이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기적뿐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전달하는 방식을 잘 택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는 효과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평화방송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적 탐사라기보다는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던가, 내 주변에 아이에 관한 기도를 하던가, 남편에 관한 기도를 하던가, 주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회장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맞나? 매일 그 질문을 합니다. 그 기도, 뭐, 보통 때 기도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배운 대로 하죠. 맨 앞부분에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감사드릴 거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할 거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보통 제 친근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대화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야기하듯 텁니다. 하느님, 제가 오늘 친구 누구 만났는데 하느님 그거 아시잖아. 그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욕을 했는데 잘못한 건 알지만 그냥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대화처럼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부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사실 회장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아주 친밀하게 우리가 절대자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고 경외스럽고 두려운 하느님이 아니고 지금 실바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느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실바노 회장님 말씀하신 이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기도가 사실 되게 와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아니 근데 제가 이 질문과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신부님께서 저한테 저기 박 회장 기도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저 모르는 분이에요. 갑자기 탁 튀어나오더니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막 삿대질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투로 기도하시면 되냐고. 깍듯하게 하옵소서 해야죠. 모르는 아주머니가 대화 중에 콱 튀어나와서 저한테 막 맹비난을 하니까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 아주머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계셨어요. 그 나라 말은 존댓말이 없습니다. 영어처럼 반말밖에 없어요.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 못 알아두세요. 내가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내가 반격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버버 하다 이제 끝났는데 그냥 신부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편안한 뭐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대하듯 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특별히 지금 기도와 관련되어서 이제 연관된 질문인데, 여기 젊은이들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바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바쁘게 해야 되니 신앙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 늘 희생이 먼저 제일 떠오른다. 젊은이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조금 오랜 경영인으로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 조금 신앙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게 신앙이 희생만은 아니다. 조금 여기에 덧붙여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세례를 받고 한 20년을 냉담을 했습니다, 제가. 86년이니까 32살에 제가 가서 세례 받고, 제 발로 가서 세례를 받아놓고는 한 20년을 성당을 안 다녔는데, 글쎄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신부님께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속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랬던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당에 딱 제 시간에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제일 놀기 좋은 시간인데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혹을 뚫고 성당까지 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을 그만큼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우리 뭐 잘못하나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면서 팰라고 벼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신앙이라는 거는 우선 제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게 신앙의 가장 좋은 플랫폼인데 그거를 잘못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나 자신을 속박하고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부님 보고 갑자기 신부님처럼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회장님 내신 책 중에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그늘까지도. 네. 그늘까지도. 저는 거기서 그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그늘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아마 젊은 시절에 그늘이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늘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그 청년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불안한 거죠. 네, 제일 힘든 거는 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뭐가 불안하냐고 하시겠지만 그 책에다 제가 뭐 개인사를 썼으니까 저는 부자인 아버지를 뒀지 제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뭐 그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집이 뭐 아버지가 부유하고 여유가 좀 있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잣집이라고 그래서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게 내버려 두는 집은 없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최고가 돼야 된다. 뭐를 쟁취해야 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목표를 부과합니다. 또 옆에서 목표를 또 부과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경쟁에 낙오되지 않아야 하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삶이 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 아마 요즘의 젊은이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만들거든요. 또 비교해서 뒤떨어지면 낙오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어른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뭐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는데 요즘 사회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한 번 실패하면 폭망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진로를 잘못 잡으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진로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와 닿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됐지만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마음속에 그늘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나가 잘할 때보다는 훨씬 풍요롭고 사회가 여유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마음속의 그늘은 요즘 젊은이들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소득의 고저하고 상관없고 또 뭐 역량의 수준하고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늘은 조금씩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썼거든요. 양지 속에도 그늘이 있고 그늘 속에도 양지가 있다는 뜻으로 썼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네, 근데 그 불안은 요즘 그 청년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박용만 회장님께서 지금 20대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대를 지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20대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좀 적절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또래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제가 은퇴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벌써 은퇴를 하십니까? 은퇴할 나이가 지났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뭐 경험도 있고 그러신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레일을 좀 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레일 깔면요, 걔네들 폭망합니다. 왜? 저는 오늘을 따라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더더군다나 미래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하고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은 그 서류로 입국 서류 작성하지 않고 QR코드로 찍어서 전화기에 이렇게 딱 대면은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걸 못해요. 이 QR코드를 이용한다는 거에 일단 무지하고 전화기에 이게 화면이 몇 초가 지나면 꺼진다는 거를 살려놓는데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어떻게 하면 거기다 대. 그거 대면은 전화기는 꺼져 있어요. 그럼 거기 입국 사는 사람은 다시 대라고 그러고 전화를 막 살려놔야지. 그럼 전화하고 대면 자원 이거를 한참마다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뭐 갑자기 또 얘기하다가 뭐 미래가 어떻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생활처럼 다루는 QR코드와 이 스마트폰 그거 한 동작을 하는데 지금 70년 동안 따라와서 너 오늘 간신히 따라왔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다가오는 미래는 그만큼 이제 더 불확실하고 그만큼 더 빨리 변할 것 같다는 것은 주된 예상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것도 주된 뭐 누구나 공감하는 화두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무대포 정신으로 무장하고 철저한 그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꼰대입니다. 그런 정신무장보다는 지식무장이 훨씬 중요할 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과거를 이해하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열어놓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늘 귀를 세우고 있는 거, 그 정도가 가장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미래에 미리 가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려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오늘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질의 중에서 제가 골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서양사를 전공하는 문민구 대학원생께서는 현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 듣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네, 방금 제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다가오는 미래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를 성실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를 향해서 개척하고 가라고 강요합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어떤 한 자기가 그리는 미래를 향해서 중단 없이 노력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다 보면 미래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떠한 미래가 다가와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자기 삶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시간을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항상 그쪽을 먼저 선택한다. 또는 뭐 가급적이면은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은 반드시 미루지 않고 하고 지나간다. 이런 뭐 성실성의 원칙, 사랑의 원칙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성실의 한 오늘이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미래가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내가 안 해보던 것도 하고 막 하면서 가다 보면은 미래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다가와도 내가 크게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다. 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석학들도 미래를 모르거든요, 지금. 미래에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칙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이다연 학생께서는 진로에 있어서 현재 일과 맞지 않는다면 정말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일단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단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바꿔보는 것이 나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즐겨라. 그 쉽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즐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성공을 남이 만들어주는 경우엔 즐겨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뭘 해도 그냥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은 즐겨도 되겠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우리 기업의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되신 회장들 중에서 IMF 때 하나만 봐도 30대 대기업 중에서 17개가 쓰러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남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역량을 타고나면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냥 즐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그거를 구슬을 꿰야 보배가 되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즐기면서 하다 보니 성공했다 그런 얘기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즐기려면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뛰려면 싫은 것도 당연히 있죠. 어떻게 좋은 것만 하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생이시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진로를 정할 때 이거를 택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거를 택하자니 지금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거 택하면은 일단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뭐 고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너무 빠릅니다. 대학교 아직 학생이시면 너무 빨라요. 사회에 나가서 한 10년쯤 지나면 바꾸기가 너무 늦을 것 같죠? 안 늦어요. 요새 오래 삽니다. 일도 오래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성실하게 닥치는 일 열심히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좋은 일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 많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저도 하기 싫은 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내가 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느긋하게 마음 먹고 정진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경영전문대학원 ESG 과정에 이종철님께서는 조금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글로벌 ESG 정책에서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과 아리백 재생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ESG를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많이 필이 꽂히신 것 같은데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 좀 있으세요? 아니 별로 없는데요. 그 아리백은 대통령 되신 분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ESG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멀리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시는 신지연 교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교수님 하시면서도 학생들하고 그 대화하면서 많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층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박 회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일부 얘기를 하셨죠. 그 뭐
또 얘기를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아까 드린 말씀에 하나 더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산티아고를 가겠다고 갔었습니다. 800km 여정인데 첫 100km를 하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큰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시간이 되면 돌아간다고 그때 가지고 다녔던 지도 뭐 이렇게 스탬프 다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한으로 남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꺼내서 보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것이 꼭 달성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람 있었고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됐다. 꼭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학생들,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보면은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그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쟁취, 목표, 투쟁, 끈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승리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그런 단어들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바라보고 가는 사회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는 편안한 생각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사회를 봐도 모든 구성원이 다 성공하는 사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구성원이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다 불행해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씩 됐는데 우리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하얀 모자 쓰신 분.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먼저 모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부 4학년생으로서 곧 졸업 예정인데요. 먼저 졸업 예정인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중요할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경제학부 학생이지만 AI 관련돼서도 배우는 학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느꼈던 점이 최근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AI가 그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AI 에이전트로 마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되게 잘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사람 한 명이 그냥 이제는 100년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럼 이제 나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시대에는 자기의 노동력을 어떻게 그 회사에 추진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 능력을, 내 역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취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AI를 배웠다고 했는데 마누스 관련된 이제 AI 에이전트도 배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커서라고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원래는 저는 경제학부 학부생이지만 프로그래밍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커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도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제가 AI한테 요청만 하면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학부생으로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제는 그 내가 취업자로서만 이제 미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그 창업이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최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년층의 창업 열기가 높은데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또 필요한 요소가 어떤 점이 있을지 그렇게 두 가지 크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AI에 국한된 이야기는 사실은 뭐 저도 그냥 일반적 이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스페시픽한 AI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창업이냐 또는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하냐라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인데 제가 그 경제단체장을 하면서 쭉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창업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AI 등을 통해서 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보면은 상당한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미래를 향해서 좀 새로운 업종들이 더 많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추격을 더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과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을 하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오히려 창업의 문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이 제가 보는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AI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의 특정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자로서 들어오는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제가 늘 오래전이나 최근이나 똑같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앉으세요.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신입사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면접할 때 저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회사에 들어서 어떤 일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슨 신제품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그런 일 안 시킵니다. 근데 막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일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일 못합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단순 반복적인 일 뒤집다 시킵니다. 파워포인트는 문서 작성하는 것만 뒤집다 시킵니다. 참 그러면 이제 사원들이 그러다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교 4년을 다녔는가?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내가 경제학을 4년을 전공을 했는데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내가 할 일인가?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 10명이 들어왔는데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2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정말 달인이 돼서 거기에 뭐 동영상도 집어넣고 칼라도 화려하고 폰트도 여러 가지 쓰고 정말 아주 멋있는 보고서 만듭니다. 근데 똑같이 숙련됐다고 하는 또 한 사람은 보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글자도 흑백 하나밖에 안 쓰고 그 동영상 집어넣을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 거는 들여다보면 버릴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필요한 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 2사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요 달인은 잘못하면 상무가 될 때까지도 파워포인트만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 나갈 때 야, 그 김상무 데려와라. 걔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더라. 이쪽에 있는 사람은 금방 사람이 달라집니다. 리더십의 위치에 갑니다. 그럼 요 2사람의 차이가 뭔가 보면 한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내가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왜 해야 되고 이 일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회사 큰일의 이익은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금방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처음 만나는 사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단순 반복적이고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일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발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창업을 하시더라도 일을 피상적으로 대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금방 발전합니다.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금방 차이 납니다. 스폰지처럼 사고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멘토링 센터 일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AI 때문에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경제학과 학생도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이렇게 찌릿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신입사원들 면접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대학생들께서 이제 면접 많이 할 텐데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우선순위. 뭐 기업마다 기업 철학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산의 경우에는 사람을 중요시한다라는 게 그냥 철학 중에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면접자 한 사람당 거의 2시간 이상을 면접을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간부 사원들이 나서서 프레젠테이션 시켜서 질의응답을 1시간 정도 하고 또 심층 면접을 또 1시간쯤 해서 2시간 정도의 면접을 거쳐서 이제 합격된 사람들이 저한테 면접을 올 때는 10명을 뽑으면 11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11분의 10입니다. 근데 결시가 있기 때문에 제 면접은 거의 통과 의뢰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하고 가끔 한 사람씩 이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을 높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3분의 1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면접이 저한테 오면 그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 사람을 제가 5분 정도 보고 합격 불합격을 정한다는 거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에 상당히 오랜 동안 분석을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와서 딱 그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인성 하나만 딱 봅니다. 인성.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마다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굉장히 똘똘해서 100명이 없어도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을 뽑는 그런 철학은 아닙니다. 저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집단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협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도 중요시합니다. 함께 간. 예. 네. 근데 면접을 했는데 굉장히 똘똘한데 도저히 이 다른 분야 타협이 좀 불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은 저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뭐 11명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죠. 그 이상은 제가 아무리 최고 경영자지만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제약되기 때문에.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네, 그리고 저 뒤에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를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21학번 경영학과로 4학년에 자중 이시현정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앞서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회장님의 다큐멘터리 옛날에 찍으셨던 것들 보고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두산중공업의 팬이기도 했고 기업 분석을 재미없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저는 창업도 해보고 인턴도 해봤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통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부하 직원분들도 만나셨을 거고 이제 세일즈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각각의 상황마다 어떤 소통 스킬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에 관련된 건데 32살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약간 늦은 나이에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되게 거칠게 대하셨을 때가 개인마다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순간에 제일 거칠게 느껴지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 기업 내 소통과 그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소통이 되는 조직과 안 되는 조직은 이제 천양지 차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
제가 밥겟이라는 그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뭐 신문에 다 났죠. 역사 이래로 제일 큰 M&A였으니까 4조 5천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 이제 임원들하고 제가 한 2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임원들 중에 며칠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그 우리 그룹에 와서 우리 회사들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하나를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Y에 인색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본사에서 이거를 해달라라고 오면은 자기가 반문을 한답니다. 그 왜 해야 되지? 그 어떻게 해주면 좋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 잘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은 Y라고 하면은 왜 대뜸 화부터 내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반문을 하면 화를 내는 문화는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내에서 이제 Y 캠페인이라는 걸 했는데, 기업 내 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리더가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그 권력과 혼동을 해요. 그래서 반문을 허용치 않고 자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멋있는 분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나는 우리 회장이 그거 시킬 때 왜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성공의 출발점이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자세히 보면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얘기만 전달되냐 하면, 회장님이 잘못한 얘기는 다 덮거든요. 잘된 얘기만 전달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치 멋있는 리더십처럼 전달이 되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소통이라는 거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실제로 예절이나 감정이나 관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될 때 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봤을 때도 직원이 할 이야기를 옳게 하느냐를 보면 되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 많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되게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러면, 아, 걔 형하고 우리 사촌 누나하고 저 결혼했습니다. 혈연이죠. 걔하고 저기 어디하고 30년 동안 옆집에 살았습니다. 지연입니다. 이런 이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소통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저를 어렸을 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 분이 외할머니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한 손에는 묵주, 다른 손에는 기도서를 들고 다니실 정도로 독실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할머니 묵주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잤고, 평소 생활에서도 그거는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건 하느님이 이놈 하신다, 그건 하느님이 상 주신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전에 저는 언젠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당위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을 하면서 하자마자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게 된 계기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듣다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예? 예. 아, 세상에 거칠게 저를 대하는 게, 이때가 가장 거칠었다. 그거 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보다 이날이 더 거칠었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건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칠지 않았던 날도 거의 없고요. 거칠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그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저한테 자주 해주시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느님은 인간이 딱 견딜 만큼의 까지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거칠지만 참을 수 없는 한계가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단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치로도 조금 편안합니다. 예. 하느님은 인간이 견딜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다. 정정석 칠경님 말씀 전달해 주셨고요. 저기 맨 뒤쪽에 앉으신 분. 네. 저는 수원대학교 정치학과 8과학번인데요. 오늘 이렇게 목요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제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시험사 엄마가 되면서 이제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가 서울대 아니면 다 거기서 보인다 대학은 이런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신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 특별한 면모를 보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서울대라고 그래서 덜 특별할 게 없고요.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이 뛰어난 학업과 어울리는 경우에는 빛을 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타이틀 이외에는 사실 크게 뭐 다른 걸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실제로 그 제가 회사에서 입사 지원을 받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 우리 기업 철학하고 이 사람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DCAT이라는 시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심리학자 3분하고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교차 질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질문을 문항들을 섞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심리가 가장 우리 그룹이 원하는 철학에 맞는가를 검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공부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심리학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을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회장님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서울대 학생은 대부분 떨어진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검증을 해보자 해서 입사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2년차 된 사원들의 고과 성적하고 평가 성적하고 입사 시에 쳤던 DCAT 시험 성적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83% 코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천재가 1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런 천재성이 있으면은 천재성과 더불은 자기의 발군한 능력을 위주로 하는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빼면 다 그게 그거다라는 말씀은 대학의 타이틀하고 상관없이 사람 됨됨이나 자기 개성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일은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단지 서울대 하나는 조금 예외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더 출세하고 그런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최소한도 저희 그룹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지 더 잘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40분이 초과를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